네, 스타카토 54회 두 번째 핫이슈는 경랑의 새누리 진격의 김무성 대표로 한번 짜봤습니다. 자, 손님을 바꿨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는 생략. 예. 네, 생략. 우리가 추석 추석이 끝나고 언제적 얘기인데, 방송은 진짜 오랜만에 녹음하는 거거든요, 지금. 안 불러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작을 하십시다. 집이 추워요? 불러야 돼? 불러야 돼. 보일러를 넣어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옆집이 보일러. 이 오랜만에 한번 해보네. 이 유머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김무성 대표의 이제 뭐 국민공천, 국민경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지 뭐라 불려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수그리고 들어간 걸라고 보시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건? 글쎄요, 이게 끝났다고 하는 끝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밀려갔든가, 너무 간이 작아서 밀려갔든가, 아니면 밀려가는 척 해주던가, 지금이 이제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이제 관점일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밀려간 거 아닌가 하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국이냐면, 비유를 한다면, 옛날에 우리 7, 80년대 어릴 때 들었던 도둑 유머, 도둑이 이제 집에 들어오는 순간, 자고 있던 부인이 남편을 막 깨우면서, 저도 갔어요. 도둑 온 것 같아. 그래, 들어오기만 해봐라. 좀 있으니까 문이 팍 열려요. 들어갔나 봐. 그래, 물건에 손대기만 해봐라. 막 챙기는 것 같은데. 그래?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뭐 이랬다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찔끔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뭐 이게 양보도 아니고 그냥 계속 본인은 이제 앞에다가 작전상을 괄호 안에 넣고 싶겠죠. 어쨌든 계속 후퇴하고 있는 거죠, 뭐. 후퇴다. 근데 이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시련을 겪지 않으면 사람이 이제 그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얘기도 하는 것처럼 좀 더 시련을 겪었어야 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김 대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과 여러 가지 제 입장에서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으로는 이유가 분명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 가지 이유는, 그러니까 이걸 제목을 붙이자면 김무성이 미울 수밖에 없는 이유. 짜잔. 그래서 첫 번째, 의리를 모르면 인간도 아니다. 이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아주 유명한 발언 아닙니까? 근데 김무성 대표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볼 때는 탈박을 했던 거 아니에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믿을 수 없다. 확실하게 찍혀 있는 건 분명하고요. 둘째, 이 하극상을 제일 싫어한다. 이 김무성 대표가 직접 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나? 하극상이다, 하극상.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개헌 논란도 그렇고, 유승민 파동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안심번호 국민 공천제 때도 그랬고, 계속 박 대통령이 볼 때는 하극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속칭 개기는 거라고. 미울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야비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맨날 가끔 이제 깐죽대는 후배들한테 농담 삼아, 너 세상에서 제일 야비한 게 뭔지 알아? 뭐예요? 겁을 내면서 까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다 이게 겁을 내면서 까부는 거예요. 겁을 내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게는 너무 무서운 그녀를 두고 그냥 싸우자니 뭐 해서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이라고 하는 제1야당 대표를 슬쩍 끌어들여갖고 나랑 그녀와의 싸움이 아닌 우리 국회와 그녀와의 싸움으로 한번 이렇게 구도를 바꿔봤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명분도 있고 힘도 실릴까 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슬쩍 한 발 물러나는 걸 보니까 진짜 김 대표가 얘기했듯이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인지 결국 그래도 뭔가 한 방은 준비는 하고 있을 건데 언젠가 한 방이 터질 것 같은데 레임덕이 좀 더 온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다는 시간은 결국 내 편이다 라는 게 사실 이제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꺼지거나 이 구멍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고한 지지율이거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무대보다 훨씬 더 무대뽀에 가까운 정치 행태는 저는 첫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어떤 것도 권력을 잡은 이상 따지지 않고 믿고 따지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그 본인의 스타일이 있고 또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니들이 나 없이 선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지지율에서 기인한 그 자신감.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 양반을 지금 제압할 만한 사람은 여당에 아무도 없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조금만 저기 한다면 이제는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 사위가 마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충 그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또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김무성 대표도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지지율이 있기는 있다 이렇게 버틸만 하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게 이제 한 20%에서 한 1, 2% 왔다 갔다 합니다. 17에서 한 29가 예. 차이 같아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죠.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그 지지율이 한번 올라선 다음에 제법 이 견고한 그런 물론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압도적인 또는 뭐 상대 후보 대비 제법 높은 1위인 건 분명하죠. 근데 이게 김무성 지지율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새누리당의 후보군들 중에 제일 높은 지지율에 불과한 것이지 김무성 개인 건은 아니다. 누구든 김무성이 아니고 다른 사람 갖다 놔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김무성을 대체할 만한 그리고 이제 크게 이 야권에서 뭐랄까요 대통령과 척지지도 않으면서 일정 부분 그런 정치적인 무게를 가진 사람이 등장해서 김무성 대표만큼인 언론인들도 주도 많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상당 부분 그와 비슷한 지지율은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싸움을 막 심하게 못하는 이유는 당내에는 이제 어차피 뭐 차기 권력 또는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의원의 숫자는 분명히 친박보다는 많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명확한 지지 기반은 국민들 사이에는 없는 거예요. 어디가 이를테면 부산 김무성 대표는 부산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 간 사람이거든요. 경남중 나오고서 바로. 예, 물론 그래서 이제 부산이 지역구이긴 하지만 부산이 김무성이 이라는 사람을 두고 부산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의식은 생각보다 강고한 것 같지는 않다. 아까 제가 이제 간이 작다, 실망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석 기간 동안에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한테 제안을 해서 같이 이제 긴급 회동처럼 회동을 한다고 하는 게 감지가 됐잖아요. 감지가 될 때 그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외부의 적을 통해 내부의 반란을 잠재운다. 뭐 일종의 5월 동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무리 둘 다 이해관계는 맞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까 말씀하신 표현대로라면 계기를 의사가 없었다면 그런 거 하지 말았어야죠, 사실은. 근데 계기를 의사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분명하게 유리한 구도가 올 것이고 이걸 좀 더 국회를 통해서 유리한 구도를 만든 다음에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보여줬던 김무성 대표의 태도는 뭐 거의 극전직하, 뭐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니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반복되는 몇 번의 이 패턴, 그것도 이제 제법 단기간에 반복되는 형태잖아요. 단기간에 반복된 거는 기억으로 오래가고 이미지화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해방 이후에 유력 정치인 가운데는 가장 대표적인 용두사미의 전형. 이런 이미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런 점에서 옆자리에서 제일 싸웠던 사람으로는 물론 서청원 의원이죠. 자, 제2인자라고 흔히 새누리당의 2인자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둘 다 민추협 출신이니까 김영삼 그렇죠. 전 네. 대통령의 이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차떼기부터 시작해서 친박 연대까지 해갖고 확실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다리를 걸쳐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친박도 아닌 것이 아닌 것, 비박도 아닌 것이 뭐 애매했다가 이제는 대립각을 세우는 존재가 됐습니다만 서청원, 김무성, 서청원 두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싸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서청원 의원이 최고위원이 그냥 혼자서 막 흥분해가지고 소리 계속 지르다가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참 코미디였어요. 네. 바로 앞만 옆자리에 보고. 앉아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해야 될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럼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삿대질이었죠. 각자 이 골프 치듯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 이제 김무성 대표는 가만히 있다가 그만합시다. 그러면 사적으로 하자는 얘기 자꾸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꺼내고 그러면 안 되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언제나 늘 거는 그만하지 그러니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김무성 대표도 참 대표 못해 먹겠다 이런 마음을 집에 가서 수십 번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태호 최고위원 계기고 막 그런 일부터 해서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모양이 많이 빠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스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스치듯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세계 한인대회인가요? 뭐 거기에서 뭐 만났다고 하는데 그동안 피해 다녔잖아요. 그러게요. 마주칠까봐 어디 행사장도 안 가고 부산국제영화제도 안 가고 어디 안 가고 막 당무거부라고 그렇게 피해 표현해 주세요. 다녔죠. 피해 다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무섭거든. 또 김무성 대표 버럭할 수 있어요. 어느 매체요? 스타 같은데. 그게 뭐예요? 스타들이 하는 까칠한 토크입니다. 하여튼 그 같이 대회 참석을 했는데 서로 목례만 간단하게 하고 악수도 안 하고 뭐 대화도 안 했다. 뭐 이런 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럼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 봐가지고 뭐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잖아요. 레이저 안 쏜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아니죠. 원유철 그 정책위 의장이 유승민 대표 물러나고 이제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 청와대 갔을 때는 그때는 뭐 진했죠. 네. 아니 오히려 지금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닐까. 파고 들어가면 그때 확실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난 거기가 다음에 지금 더 뉴이스트 박이잖아요. 네. 그래요? 최고의 신박. 완전 지금 세박. 네. 그래서 뭐 거의 지금 그 원내대표 정도면 당대표와 같이 좀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추는 그런 것도 필요할 텐데, 그리고 또 이전에는 이제 비박계로 분류됐던 인사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진짜 신친박의 관여를 선 것 그러면 아주 같습니다. 잘 묵은지 같은 서청원, 의리 하나로 똘똘 뭉친 서청원 최고위원이 있고. 묵은지는 그 생각만 하면 침이 막 고이고 좋은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대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요?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아무튼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와도 자기가 다 뒤집어쓰고 당을 위해서 헌신한 그것도 친박의 입장에서 항상 서 있었으면서 서청원이라고 하는 최고위원의 의리와 우리가 그냥 씬빙이라고 부릅니다만 정말 새롭고 뉴잉한 또 원 대표하고 박 대통령의 재밌네. 스타일 보면요, 예전에 그 수첩에다가도 사람 이름 이렇게 적어놓고 뭐 그런 대표적인 뭐 몇몇 사람들을 뭐 장관으로 뭐 발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살생부 네, 뭐 페이지도 살생부도 있고. 거꾸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되지만 이게 사람을 쓰는 용인술이 물론 이제 가장 옆에 의리를 지켰던 사람들을 두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필요할 경우에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좀 눈에 들어온 경우가 그러나 그 과정이 늘 보면 굴복이라는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나쁜 정치고 못된 정치인 거죠. 그러니까 너도 까불면 저렇게 죽는다라는 몇 개의 시범 케이스를 보여줌으로 해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집권당 대표라는 것은 임기 더군다나 3년차 후반부의 정권 아닙니까? 5년 단임제에서. 거기에 집권당 대표라는 거는요. 모든 정치 권력은 잡는 순간 차기 권력에 그 집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대표를 지금 쥐락펴락하면서 거의 식물 대표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뭐랄까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 의원들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최고의 공포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테러라는 것들은 원래 개념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위해를 가함으로 해서 그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시켜서 민심을 교란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이라든지 또 김무성 대표를 지금 계속 목을 조른 상태에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는 제대로 된 공포 심리를 퍼뜨리고 있는 아주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은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공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야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에도 국민공천 때문에 특위가 있었으니까 TF팀을 갖다 계속 활용하면서 당연히 사무총장이 키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황진아 사무총장이죠. 서청원 최고는 무슨 소리, 그거는 당신이 얘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연구하던 팀이니까 이미 그건 날려야 되는 거고 새로운 위원회를 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귀염둥이 태호를 시켜야지 이제 이러고 밀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김태호 그 사람은 예전에 김무성을 업었는데 서청원 대표는 업기가 좀 쉽겠네요. 몸이 가벼워서. 근데 본인이 진짜 업고 싶은 사람은 청와대에 계신 분이죠. 그런 거죠.
뭐 가서 넙죽넙죽 잘 엎드려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뭐 이런, 명분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명분은 있어요. 나는 후사가 없으니 뭐.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이 불출마 선언하고 막 이러면서 충성심을 과시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현교안 수석을 지금 그래서 계속 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번만 업으면 김태호 씨는 총리 막판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렇죠? 걸 염두에 두고 사실은 불출마도 했겠지. 뭐 그랬다는 이제 해석도 있는 거죠. 예. 뭐 특위 구성은 이건 사실은 아마 정당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당 사무총장이 그동안에 다 해왔던 일들 아닙니까? 그것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김무성 대표 입장으로서는 받기가 좀 어려운, 거의 진짜 모욕에 가까운 당대표 권한을 다 내려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내주겠습니까? 절대 안 내주겠죠. 그러니까 그 전략공천 단 한 명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끌어내리다가 기억하세요. 용두사미. 아무튼 분명히 보면 트라우마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은 이쪽이 한 번은 이쪽이 전략공천이라는 이름 하에 상대방을 갖다 확 그냥 쓸어 내려갔던 그 두 번의 경험에 의해서 다음번에 이제 피를 묻혀야 되는데 피 묻히는 핑계를 갖다가 국민 공천에 의해서 그렇게 잘린 거지 내가 자른 건 아니다. 국민한테 괜히 짐을 떠넘기는 기분도 조금은 있고요. 그런데 자, 이 공천은 그렇다고 치고 이 당이 새누리당이 과연 의원들이 어떻게 줄서기를 갖든지 하게 될지 참 용두사미가.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를 청와대가 저는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가장 그 심각한 위기로 보는 경우의 수는 김무성 대표가 때려치든가 아니면은 뭐 다시 전당대회 하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청와대가 제일 두려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의원 분포상 친박이 비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 서청원이라는 사람을 밀었지만 못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잽을 날리는 게 조금씩 세련돼 가는 것 같아요. 북경에서 괜히 한마디 했다가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거 하고 갑자기 슬쩍 또 야당 대표를 끌어들이기도 하는 거 하고 해서 점점 좀 그래도 이렇게 잽이 발전해 나가는 것 같은 그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때요? 하다 별걸 다 해보는 거지. 네. 일만의 가능성을 주지 않는데? 아니 근데 그건 참 뼈 아플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이제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한테 측에 도움을 구했다. 근데 글쎄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김무성 대표가 확실히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는 그건 정말 뼈 아픈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든든한 우군이라고 하는 비박계 의원들 또 어느 정도는 뒷받침을 해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제대로 열지도 못할 정도로 친박계가 비박계랑 같이 싸우면 지니까. 그걸 굉장히 무서운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비박계조차 김무성 대표에 대한 신뢰가 이번에 깨져버렸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입장으로서는 밀려도 너무 많이 밀려갔다. 그러니까는 지난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친무성이 된 상당수의 의원들, 이 사람들은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우리한테 유리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관철시켜 준다고 하니 현역이 유리한 곳에 밀어야 되겠다라고 밀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무산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친박 측에서는 이제 내놓은 안이 슬쩍슬쩍 내놓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5대5 정도면 뭐 양호한 거지. 당원 50%에 일반 국민 50% 정도면 양호한 거지. 그랬더니 김무성 대표는 이제 일반 국민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야 나한테 명분이 있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5대5 정도로 정리가 된다면 사실은 뭐랄까요. 교체 분위기 또 거기다가 전략공천의 여지라는 이름을 쓴 우선공천에 이런 걸 통해서 현역들이 상당 부분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덤볐을 때는 현역들이 이제 이건 우리한테 제법 큰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겠구나 라는 공포심을 가지게 되는 걸로 귀결된다. 그거는 곧 김무성 대표는 우리한테 더 이상 훌륭한 동아줄이 아니네. 이 줄이 아니었는가벼 라고 이제 이탈하는 사람들이 조짐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뭐 이미 우선공천제 얘기 나오고 또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예전에 새누리당이 했잖아요. 사실 그런 방식을 도입하고 233이 했죠. 233이. 예. 해온 그 방식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비율만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존 방식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방식을 그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김무성 대표는 하나도 관철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사실 이제 뭐 이런 측면도 해석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정치라는 것을 지사형 타입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심정적으로 확 이입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정치는 멋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는 뭐 이렇게 뭐 이래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은 정치보다 본질적으로 비굴한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끊임없이 자신의 책임윤리와 신념윤리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본인의 책임감 때문에 본인의 신념을 상당 부분 양보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일이 사실은 정치라는 영역인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괴감에 휩싸이게 되고 끊임없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젠가는 나의 신념윤리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 버텨야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정치의 영역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지금 보여주는 스탠스는 억지로 이제 선의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선의를 해석한다면 참 정치가 저렇긴 하지만 그래도 김무성이가 정치를 하고 있긴 있네. 근데 폼이 무지 안 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는 폼 안 나는 정치. 이게 뭐냐면 폼 잡기는 쉬워도 폼 나긴 어려운 거거든요. 말되네. 네? 근데 김무성 대표는 폼을 제법 잡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폼을 잡기만 하지 폼 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김무성 대표의 이미지 자체가 이미지라는 것들은 어떤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그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망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면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원래 이미지가 왠지 모르게 이 배포 크고 저돌적이고 돌파력이 강한 카리스마형의 이런 정치인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훨씬 더 데미지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일부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뭐 상처를 입어가지고 비록 저런 모양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고 하는 그런 원칙만은 계속 그거 고수하는 달라고 한 국민들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거 돌려달라고 한 국민들 좀 두 가지죠. 그런 이미지를 가질 것이다. 국민공천제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갖다 걸었으니까 내 약속을 국민들한테 한 약속을 지켜야겠다. 또는 국민한테 정말 돌려드리고 싶다. 이제 이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이제 박 대통령한테 붙은 건데, 자, 근데 이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박 대통령이 뭐 당을 이끌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의 입장에서도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을 갖고 놀고 있죠 지금. 김무성 대표 없이 총선을 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 체제를 끌고는 가야죠. 그럼요. 네,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지금 두 사람은 일종의 뭐랄까요? 모순의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적대적 모순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관계. 전형적인 이제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당 지도부를 바꾼다고 해서 친박의 지도부가 구성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이를테면 김 대표가 사퇴해버리면 물론 넘버 2가 계승을 하니까 승계로 올라가서 그건 모르겠으나 김 대표가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전당대회 다시 하자. 이거는 뭐 명분도 없는 거고 해봤자 승산도 없는 거고 의원총회도 못 이길까봐 거부했던 친박들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총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총선을 일단 그냥 간다라고 그리고 하면 결국 또 총선 시기에 가면 비박이었던 의원들도 절대 다수 자기의 현수막과 자기의 포스터와 모든 홍보물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도배하고 선거를 하고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총선은 이 체제로 그냥 대표 오래 하시죠. 그러나 대권 주자는 아무래도 내놓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쪽으로 압박이 가지 않을까 하는 건데. 뭐 굳이 지금 청와대가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지금 반기문 띄우기 살짝 했다. 뭐 반기문 7번 만났다. 미국 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김무성 대표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근데 7번 만났다는 거예요? 7번 스쳐 지났다는 거예요? 한 번은 만난 건 분명하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은 반기문 아저씨도 이렇게 거기 옷 찾아온다고 아무나 반기문 안 돼. 아니 근데 이게 회의장에서 이제 다 모이는 자리가 되면은 잠깐 만나서 인사하면 한 번 만나고. 그러나 뭐 따로 시간을 갖고서 뭐 한 20-30분씩 떠들어야 이게 만났다고 하는 거지. 이게 청와대가 발표하기 미국 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만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만난 게 우리 눈에 띈 게 7차례라는 거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7차례에는 약간 허수가 끼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보니까.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할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가서 보니까 도착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만찬도 갔었고 박 대통령하고 일정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걸 제가 이렇게 대충 세보니까 한 서너 번은 만났을 것 같더라. 근데 이번에는 몇 번 더 만나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새마을 관련돼 있는 그 행사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확실하게 방점을 꽉 찍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맙죠. 예. 사실은 저는 반기문 총장이 지금 하나의 직함을 하나 더 얻었다고 보거든요. 비공식 새마을운동 홍보대사로 사실 임명받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극찬했잖아요, 아주.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했죠. 네. 새마을운동이. 산불처럼 번지면 다 꺼야지 빨리. 산불인데. 근데 어쨌든 이 7번이라는 얘기는 누가 봐도 유치하지만 보통 그게 정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건데 네. 그냥 툭 던져서 야, 뭐 우리 이런 식으로 긴들에 그렇죠. 긴장해. 뭐 전형적인 그런 이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그다음에 십상시들, 그다음에 이 친박들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이 아직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이놈들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1, 2번이 유승민, 김무성인 건 확실하다. 왜냐하면 뭐 흡사 이런 거죠. 노론들이 사도세자를 갖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공모해서 죽인 다음에 정조가 임금이 되면 이건 우리는 이제 다 죽는 거다. 이래서 이제 끊임없이 왕이 되기 전에도 끊임없는 암살 시도와 왕이 된 다음에도 끊임없는 쿠데타 시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까지 유승민과 김무성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권 후보가 돼봐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더더욱 후사를 보기 위해서라도 결국 당을 장악할 수밖에.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김무성 대표는 사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는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지 나는 대권 후보다라는 얘기를 입에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커멘트는 몇 번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고 그런 정도의 위치라면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율이 1등이라는 것들은 불감청이면 고소원이죠. 뭐 땡큐지. 어쨌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저는 지금쯤으로 봤을 때 이 양가의 감정에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치밀어 오르는 분노 속에서 내가 대통령 한번 해볼까 진짜? 이러면서 바로 한 3초 있다가 용도삼이니까 내가 또 한다 그러면 또 우리 가족 거 다 까고 이래가지고 뭐 다 개망신당하고 나 죽고 뭐 이러겠지. 내가 무슨 대통령 이 생각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고 있을 거다. 아니 김무성 대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맞서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그러면 추석 전부터 오픈 프라이머리 꺼내고 아니면 안심공천 뭐 얘기하고 그러기 전부터 좀 계획적으로 착착착착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밀고 가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축구 경기를 하든 아니면 줄다리기를 하더라도 한 번 잡아당길 때 영차 같이 해서 잡아당겨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중구난방이었잖아요. 주변에 브레인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갈팡질팡 그냥 굉장히 대충 그냥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전략을 짠 그에 비해서 뭐 전략을 안 짰었던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청와대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잖아요. 반기문 띄우기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입장 발표했던 것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청와대가 어느 정점에 올라가서 국민 여론이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우리는 2명밖에 박정준하고 민경욱 2명만 내보내고 그 다음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발 싹 빼버리고 딱 거기에서 멈추고 그냥 뒤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방식으로 청와대는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이는데 김무성 대표는 전혀 그런 계획성이 안 보인다는 거죠. 싸울 의지가 없는 이제 거죠. 총선이 끝나고 김무성 대표가 이제 나름대로 뭐 현재로 봤을 때는 어쨌든 총선이 여권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아닙니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말이죠. 그랬을 때 어쨌든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잠시의 어떤 이 화해 무드가 조성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총선 이후에. 그리고 그런 속에서 김무성 대표는 뭐 여전히 대권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지금까지의 스탠스대로 계속 유지해 가다가 일단 그 대통령 후보 경선 직전까지 본인에게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사법적인 여러 가지 부담감들 이런 그 소나기를 그때까지는 피하고 보자라고 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런 다음에 이제 경선 모드로 가잖아요. 이제 대통령 후보 선출 국면으로 가면 그때 이 청와대나 사법당국이 하나씩 터뜨리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런 소지가. 그런 점에서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내가 비굴하게 보이더라도 데드라인을 어느 정도 설정해놓고 여기까지는 내가 살아남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라고 목표를 정하고 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 방법이 없어요. 뭐 할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명 유지하는 것밖에. 정치적 생명 유지하고 하는 것밖에. 네, 그래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속되게 표현하면 털리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이지 사실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이제 고민하는 문제는 이미 제쳐지는 거는 분명한 건데 그 다음 인물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니까. 그거 왜 그리세요? 참 보면은 가끔 보면은 좀 진짜 아니 그 주식이라도 사두려면 베팅을 해야죠. 베팅을 벤처일 때 사야죠. 이런 그걸 뭐 테마주래도 작전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런 정보는 좀 저한테 몰래주시고. 몰래주시고. 아니 주가 조작하시고. 요즘 카톡은 털린대요 다시. 카톡 다시. 텔레그램으로. 카카오 그럴 줄 알았어. 어쨌든 그 다음에 누가 보이지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안 보이면 땡큐지 뭐. 아니 그게 여권의 최대 고민일 것 같아요. 고민이니까 아마 여러 명을 계속 띄우는 작업을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든 누구든 될 만한 사람들을 계속 띄우는 작업을 하면서 계속 관심을 여당 쪽으로 갖고 올 거고 그 과정에서 누가 조직적으로 뭘 만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전에 신한국당에 구룡이 있었습니다. 구룡. 예. 야당 시절에. 네. 다 알죠. 쟁쟁했습니다.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하나가. 대권 후보가 넘칩니다. 원래 이 야당의 일정 부분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을 좀 오래 한다. 이랬을 때 선수가 쌓여지고 또는 뭐 이렇게 되면서 잠재적인 대권 후보의 반열에 올라갈 사람들은 야당에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대통령 후보급의 인물들은 야당에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 언젠가부터 대선 후보 이 선출 방식과 이런 것들이라는 것들이 이 분위기라는 것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은 오래 전에 대선을 오래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들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에 있었던 이 잠룡들보다. 그래서 누가 혜성같이 등장할지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불안하다, 불행하다. 왜? 5년 동안 이 나라의 모든 걸 책임질 사람이 지금 대충 누가 유력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대선 1년 6개월 전에도 거의 2년 전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굉장히 불행한 사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노동당이든 보수당이든 한번 당수를 선출하면 5년 내내 그 당수를 가거든요. 그 사람이 그리고 총선에 이기면 수상을 간단 말이에요. 총리로. 예측 가능하죠. 물론 이제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라는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불행한 사실은 정치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거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뭐 이렇게 아까 잠깐 뭐 얘기 나눴던 것처럼 개헌 문제까지 연결될 만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얘기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중국에서 꺼냈던 개헌론에 다시 재판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김무성 대표가 제가 청와대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고 십상시라면 굉장히 짜증나는 스타일이에요. 도망을 가든지 와서 숙이든지 해야지. 뭐냐면 계속 깐죽거리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비굴한 게 뭐냐, 야비한 게. 겁을 내면서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인이 한번 당했잖아요. 이제 한번 세게 이제 망가졌단 말이에요. 정무수석 따위한테 사과 안 하냐 이런 질문이나 받고 스타일 완전 구겼죠.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잔펀치 하나 날려가지고 이런 식이면 뭐 하나 해요? 또 한번 툭 던지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 성질 있어요.
성질이 있죠. 김무성 대표 그 중국 가가지고 한 것도 네. 사실 당 대표로 중국에 가서 굉장히 사실 그 뭔가 성과가 있었다고 굉장히 업됐었던 상황이잖아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비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외국 나가가지고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같은 김 대표로서 김무성 대표한테 악감 정도 없고 사적인 감정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어쨌든 이 낡은 19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이 아주 이 뭐랄까요 상습적으로 활용되는 클리셰 같은 이 워딩은 정치권에서 무조건 개헌이라는 것과 동일시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87년 체제라는 것은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로 공식적으로 공인화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김무성 대표에게는 지금 이 난국과 망가진 스타일을 구긴 것들을 다시 전환시킬 국면 전환의 이슈가 필요하다. 그러니 야당에도 자기의 동지들도 많았고 그리고 더 이상 대통령 중심제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이런 굴욕을 더 당하느니 빨리 개헌해서 의원 집정부제나 뭐 의원 내각제나 이런 거에서 나도 한번 기회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틀면서 잔펀치를 날려보면서 여론의 간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니 간 봤다가 그렇게 당했잖아요. 근데 뭔 간을 봐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뭔가를 꺼내면은 바로 화살이 날라오니까 무슨 간을 봐요? 두루뭉실하게 1987년 저기 음식 요리 해봤어요? 요리? 그럼요. 요리 못하는 사람은요. 요리 못하는 사람은 찌개 하나 끓이면서 간을 한 10번 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같이 잘하는 사람은 간 안 봐요. 면 더 집어넣고 간 안 봐요. 면이 싱거워지면 다시 소금 넣고. 네. 지금 새누리당은 오히려 역사교과서나 이런 것처럼 이념 공세로 지금까지 보였던 국민들의 어떤 그 약간 정서적 반감, 정치 싸움을 하고 있다거나 권력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이렇게 이념 싸움으로 다시 이제 좀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역사교과서 문제 뭐 막 국정화 문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역사학계가 좌편향돼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점은 저는 뭐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다. 의견 동의하면서 이렇게 봐요. 사실은 한국의 자칭 보수 진영은 제일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다르게 표기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했던 것처럼 우리가 멘붕이라 읽고 MB라고 쓰는 그 양반. 그러니까 이 양반은 보수 장기 집권의 틀을 완벽하게 갖추고 퇴임한 사람이거든요. 일단 언론 시장 전부 다 붕괴시켜버렸고 정말 뻔뻔스럽게 이 보수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해놓고 물러났는데 그거에 지금 완결편, 이제 다지기 이 작업들을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라는 것들이 그거의 완결편 아니냐. 이제는 교육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보수적인 방향으로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명박시 방송국의 고영주의 사장, 그 다음에 그 김비서 방송국의 누구의 사장이죠? 그 이사장. 그 다음에 또 EBS 방송국의 지금 이사진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종편들, 이런 데 보면 완벽하게 진짜 이 허접한, 이 뭐랄까요. 그런 사람들 장악이 완벽하게 돼버렸잖아요. 끽소리 안 난단 말이죠. 그런 거 해놨죠. 그 다음에 공안, 이것들 완벽하게 장악을 해놨죠. 군, 선군 정치하듯이 북한에서 완벽하게 또 앞장서서 그렇게 해놨죠. 자, 이제 어디에 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생각보다 이 한국의 자칭 보수 진영이라는 사람들이 참 무섭다. 무섭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악랄하게 장기 집권의 틀들을 갖춰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많은 경험과 많은 인력과 또 많은 보조 기구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뭐 꼼꼼할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 비면은 바로 다른 쪽에서 또 채워주고 하는 거겠죠. 이 대통령이 마치 여당이 사당화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건 참 진짜 보기 안 좋은 모습이고 진짜 정치 후진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자기가 추진하고 국회에서 추진하는 문제까지 대통령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정말 이건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김평론가가 잠깐 지적했지만 결국 김무성 대표가 살아날 길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움직인 것이 결국은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라든가 또 뭐 종북몰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비극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아까 87년 체제 극복하자는 얘기를 다시 슬쩍 꺼내는 거 보면
디테일 잘 모르는데 괜히 디테일한 걸 하나씩 들추다가 당한 게 많으니까 두리뭉실하게 대충 큰 틀을 한번 제시하면서 이렇게 물으면 그건 아니었다고 대답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런 뜻이라고 대답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몰고 갈 수 있는데 좀 다음 인물이 아까 안 떠오른다고 했는데 정 다음 인물을 내세우려면 김태우 씨 말고서 그 다음 인물은 그 30대 사장 아닙니까? 30대 사장 다음 카카오의 사장. 다음 인물. 좋죠. 아, 그 다음이 자, 오늘 경랑의 새누리 진격의 김무성. 진격의 김무성은 좀 아닌 것 같다. 안 어울리는 그런 용두삼이라는 호를 드립니다. 네. 네. 3위 김무성 대표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뭐 경계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살려고 국가의 정치, 국정을 갖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거나 색깔칠을 한다거나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거나 또다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